예, 뭐 직접 못 뵙고 화상으로 뵈서 조금 서운한 면도 있는데, 화상으로 하니까 LA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계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오히려 또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은 그 북한의 현실과 뭐 한반도 정세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대중 강연은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또 이 고문님이나 또 회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뭐 너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좀 얘기해도 오히려 너무 좀 내용을 쉽게 너무 평이하게 준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60분 정도 얘기하면 되나요? 50분? 제가 질의응답 빼고 뭐 하여튼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현실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강연 구성은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북한 상황이 어떻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은 어떠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말씀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냉전 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반도라고 하는 파트,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새로운 냉전 체제 같은 것이 동북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우리 또 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주 정치 행사의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16일이 김정일 탄생 이제 80주년이었고요. 이제 4월 15일이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 됩니다. 이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죠. 그런데 이제 뭐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김정은의 당 국가직책 추대 10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11일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당 제1비서, 지금은 총석인데 그때는 제일 높은 사람을 제1비서라고 했거든요. 제1비서가 됐고, 4월 13일에는 국가에서 제일 높은 직위인 국방위원장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다 4월에 이제 몰려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북한 정권의 주요 정치 일정이 집중된 경축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축 행사가 개최됐고, 뭐 그 김정일 생일의 경우에는 대규모 군중 집회보다는 뭐 음악회니 뭐 수중 발레 공연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소규모 행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넘어갔는데, 김일성 생일의 경우는 아마도 뭐 열병식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신무기가 공개가 돼가지고 또 미국하고 한국이 또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또 이렇게 자극을 했다, 도발을 했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런 행사들이 예정이 돼 있고 아직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축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 상황이 괜찮을 때는 뭐 이렇게 특별 배급 같은 거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양을 공급하지는 못하고 다만 기름 한 병이라도, 어린이들 뭐 사탕이나 과자라도 좀 이렇게 김정일 생일이나 김일성 생일에는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용품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물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박사님. 예. 박사님, 지금 그 슬라이드가 너무 적게 보인다고 하시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대로 보이냐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좀 낫죠? 예, 많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대 수령의 업적을 지금 추앙하는 기간이지만 이들을 혁명 역사화 시키고, 이 혁명 역사화에 맞게
김정은의 포커스를 맞춰서 김정은의 수령 지위를 강조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치 행사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혁명 역사화했다는 건 뭐냐면은 올해 이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올해가 아니고 지난 당대회에서 그 당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많이 뺐습니다. 뺐고 작년 가을부터는 김정일, 김일성에게만 붙이던 수령이라는 칭호를 김정은에게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제 이름에 기대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면은 이제는 김정은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좀 보내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기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김정은을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떠받치는 또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또 다른 분야를 얘기하자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국경 봉쇄와 방역인데요. 뭐 작년까지 철저한 국경 봉쇄를 해가지고 중국과 북한 간의 화물 열차조차도 통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완화해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씩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 17일 날 북한과 중국 사이의 열차 운행, 이거 화물 열차인데요. 재개됐는데 정기적으로 다니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가끔씩 다니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포항을 통한 화물 운송도, 해상 화물 운송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말 한편으로는 12월 말에 이제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방역의 선진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최고인민회의, 뭐 우리로 말하면 국회 비슷한 건데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방역 예산을 작년 대비 33%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아직도 우선시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무조건 차단만 하지 않고 돈도 좀 쓰고 선진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진적 방역을 한다는 것이 백신과 치료제 공급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역의 선진화 강조를 하는 것은 아마 백신이나 진단키트, 치료제 같은 것들을 외부로부터 좀 지원받는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이 보건체계가 취약해서 뭐 이런 거 외국에서 도움을 받을 걸 믿고 함부로 이렇게 국경 개방을 확대했다가는 취약한 보건체계 때문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이 확대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발맞추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역협력의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자, 무역이 확대가 되면은 지금 북한이 뭐 원자재도 없고 뭐 원료도 없고 아무것도 못 들여와 가지고 물론 수출도 뭐 제재 때문에 못하지만 이건 제재를 떠나서 운송 자체를 방역 때문에 막아놔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무역이 확대되면 산업 생산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원료도 들여오고 해가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환안으로 인한 환율 상승 및 물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무역을 안 하니까 달러가 필요가 없잖아요. 위안화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환율이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원화도 많이 통용되고 있고. 그런데 무역이 확대돼서 다시 뭐 중국 물건을 사들이고 하려면은 달러도 필요하고 위안화도 필요하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주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21년 10월 28일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북한 내부에 김정은주의가 등장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반 그 매체,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매체에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초기 단계에서라도 새로운 이념으로서 지금 북한의 공식 이념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김정은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핵심 내용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리고 8차 당대회 이후에 강조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인민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을 뭐 받들고 뭐 이러겠다는 거고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 북한이 최고라는 건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국가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국가. 그동안은 통일, 민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남한과는 분리된 북한 자체, 국가로서의 북한을 자꾸 중시하고 뭐 노동당 행사에서도 국가를 연주하고 옛날에는 당가를 틀었는데 당의 노래를 틀었는데 지금은 국가를 연주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말로는 통일하지만 실제로는 남한과의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생존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새로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8기 4차 전원회의 작년 연말에 한 것에서인데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은 2021년에 농업과 건설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산업의 경우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완료했다, 뭐 달성했다 이런 표현이 잘 없고 애매하게 뭐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는 걸 보면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작년에 쌍기둥 그러니까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내세웠던 금속 산업과 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안 됐고 그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2022년에 와서는 기존의 쌍기둥 뭐 금속 산업과 화학 산업도 얘기하긴 하지만 농업과 건설 부문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문제를 별도로 다뤘는데 전원회의 결과 보도의 절반 정도가 농촌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시하고 있고 그 농촌 개발의 3대 과제로 농업 근로자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변 바꾼다는 거죠.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사상의식 수준 제고는 북한이 뭘 하든지 항상 앞에 붙이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다. 뭐 늘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뭐 늘 하는 얘기고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생활 환경, 주거 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싹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곡물 생산 구조를 쌀과 밀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북한의 곡물 생산이 쌀과 옥수수 중심인데 쌀 생산도 더 늘리고 밀 생산도 대폭 확대하고 뭐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변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건설 자재를 뭐 다 대주진 못하겠지만 시멘트 같은 거를 보장해 줄 테니까 시군이 알아서 주택 건설 같은 걸 해라.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70년대 남한에서 하던 새마을운동하고 상당히 닮은 그런 뭐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특히 주거 초가집도 없애고 뭐 하던 거 있잖아요. 마을길도 넓히고 하던 거 그런 운동이 북한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개발에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벼와 밀의 재배 면적을 크게 확대한다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결국 지금은 옥수수가 주 작물이니까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사실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산지도 많고 척박한 지역에 많아서 북한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북한 실정에 맞지 않게 옥수수 대신에 쌀과 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인민들의 문명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문명한 식생활이라는 게 쌀밥 먹고 빵 먹고 빵에 버터 발라 먹고 이런 생활이 문명한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옥수수 먹는 생활은 문명하지 못하고 문명적으로 뒤떨어지는 생활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에 경공업 공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빵과 과자의 소비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밀 재배를 더 확대하려는 게 뭐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서양식 생활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 생산도 확대하려고 지금 뭐 소를 많이 키워야 되고 북한에서는 젖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젖제품 생산을 늘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치즈, 우유를 어린아이에게 많이 공급하는 거,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거, 치즈나 버터 같은 거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옥수수 먹기도 따뜻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나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처럼 식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건설혁명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2월 8일부터 건설부문 일군 대강습이라는 걸 9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9년 만에 개최해가지고 여기에 김정은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한을 전달했는데 서한의 내용을 보면 20-30년 내에 인민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북한을 최상의 문명을 누리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할 설계도를 펼쳤으며 건설 부문은 이 목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 데서 최전선에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주택도 만들고 도시도 건설하고 생활 환경도 바꾸고 해가지고 20-30년 내에 인민의 생활 환경을 지상 낙원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의 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걸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한 800세대 됩니다. 보통강은 평양에 있는 강이고요. 강안이라는 것은 강가라는 얘기고 다락식 주택구라고 하는데 다락식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베란다라고 하잖아요. 발코니 같은 것이 있는 고급 주택을 북한에서는 다락식 주택이라고 하는데 발코니 같은 게 있는 강변을 바라보는 고급 주택구 800세대를 만들고 있고 송화 송신지구 이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 1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해서 뭐 4월 15일 날 입주시킨다 그러고요. 4월 10일이 김일성 생일이지 않습니까? 올해 4월 15일 날 입주시키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삼전시라고 하는 데를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도시입니다. 북한 연구자들 경우에는 김정일이 옛날에 러시아령에서 태어났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삼전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거든요. 삼전시가 상감 문화의 표준 및 이상적인 본보기 지방 도시로 크게 바뀌었다. 여기서 거기 뭐 주택도 짓고 공공시설도 짓고 많은 건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몇 년간 한 거죠. 작년만 한 건 아니고 또 검덕지구라는 데는 함경남도에 있는 광산이 있는 지구인데 여기에 5,000세대의 주택 건설 뭐 이런 것들을 해놨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올해에도 이런 성과들을 이어서 대건설 사업들을 해나가겠다. 주로 주택 건설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농촌 개발과 주택 건설 같은 건설 혁명을 올해 들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는 북한이 강조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쌍기둥이라고 해서 금속공업, 화학공업 이런 중공업을 강조했고 또 한편으로는 단번도약을 외치면서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뭐 IT 이런 거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었는데 단번도약이라는 거는 오래 걸리지 말고 한 번에 선진 경제로 나간다는 겁니다. 단번도약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 전원회의 때부터 농촌 발전을 강조하고 근래에는 건설혁명을 외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물자 도입이 차단된 현실에서 뭐 첨단 산업이고 화학공업이고 금속공업이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발전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차단된 원자재나 뭐 물자 도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 보니까 건설, 왜냐하면 북한에 시멘트가 많이 나거든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농촌 개발 이런 거, 농촌 개발, 농업 발전 뭐 이런 거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식량 문제와 주거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농촌 개발하고 그 건설 혁명을 한다는 것이 식량 문제와 주거 문제 해결이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새로운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뭐 농촌에서 농업 생산량도 늘고 하면 좋은 점도 많겠죠. 좋은 점도 많겠지만 농촌 발전과 건설 혁명을 내세워서 주민동원의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민군 건설 부대들이
수력 발전소나 댐, 철도 등 국가적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평양의 대단위 주거단지 건설 등에 투입되고 있고 군대가 투입되는 건설 현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그 인민군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50만 정도 군대가 되고 북한은 110만이니 120만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수십만 명,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그중에 수십만 명은 건설 전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전문 부대가 아닙니다. 1년에 총을 몇 번 쏴보는 몇 번 못 쏴보는 부대들인데 군사훈련은 별로 안 하고 뭐 발전소 건설, 주택 건설 이런 데 동원되는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대거 동원돼서 올해도 건설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촌 발전과 건설 혁명을 다그칠수록 지속되는 동원에 대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는 어떤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올해는 농촌 건설과 농촌 개발 발전과 그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 혁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번에는 남북 관계를 주변국 정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자 한국은 지금까지 이제 뭔가를 변화시키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와 연계시켜서 뭐 이런 걸 발전시켜서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평화체제도 만들고 북미 수교도 중재하고 이런 뭔가 현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국제정세가 자꾸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코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미러 갈등도 더 심해졌죠. 예전에도 심했지만 그래서 미국이 대외 정책상 북한 이슈를 뭐 다룰 여지가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프간 철군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는 매달려봐야 협상도 오래 걸리고 협상도 어렵고 또 성공 가능성도 낮고 이런데 여기에 손을 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하반기엔 중간선거까지 치러야 되니까 국내 문제, 해외 문제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미국의 입장이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그런 입장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전략적 인내라는 걸 했는데 북한에게 제재만 가하면서 북한과의 무슨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외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군사적으로 어떤 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걸 했는데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외교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2의 전략적 인내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한반도 정책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의 경우에는 한미가 무난 합의를 맞춰서 그 내용을 다 썼다 그러죠. 초안이지만 물론 북한이 동의를 안 했으니까 초안입니다만은 한미의 그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이걸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또 미국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지만 종전선언 같은 특별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예년과 같은 형태로 올해도 진행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대화 노력은 결국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다음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야가 뭐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 이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가담했던 분들이나 협조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조가 그대로 연결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차기 정부도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킨다는 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것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비무장지대에 있던 뭐 초소도 몇 개 없애고 뭐 또 뭐 포도 서로 겨냥하고 있던 그 포도 닫고 포문 닫고 하는 거 혹시 화면 같은 거나 사진으로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닫고 뭐 어느 지역 이상으로는 비행기도 안 뜨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는 어기기도 했는데 북한이 대부분 이제 대체로는 지켜지고 있는데요. 약속된 내용들이.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집권하면 북한의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는 9.19 합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하여튼 이것도 연계시켜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8일에는 북한이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핵 모라토리움을 말하는데 핵실험도 안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겠다. 대신 미국이나 남한보고는 뭐 한미연합 훈련 중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선언한 핵실험 안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 모라토리움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 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북한도 또 강하게 나올 테니까 지금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의 대남 입장은 어떤 것이냐?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대미 대남 관계에 대한 입장을 논의는 했어요. 열심히 논의하고 논의하는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뭐 통일전선부장이라는 게 대남 정책 관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분과 토의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뭐 외무상이 분과 토의를 지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고만 보고하고 어떤 원칙적 문제들과 어떤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국방부문 보도에서도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핵전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1월 5일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 뒤로 1월에만 6차례 더해가지고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또 1월 11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번째로 발사한 뒤에 미국이 대북 단독 제재를 발표하니까 1월 19일 날은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전제가 된 핵 모라토리움의 폐기 가능성을 이제 거론했습니다.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ICBM을 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안 하겠다고 했던 걸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또 폐막하고 한 주 지난 2월 27일 날 또 동해상으로 자기들은 로켓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탄도미사일인지 뭐 로켓인지 하여튼 뭐 기술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 2022년 들어와서 작년 연말만 해도 좀 신중한 스탠스였는데 세 가지 정도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군사 기술적으로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 거다. 이런 추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실험할 때가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올림픽이 있으니까 중국이 올림픽 할 때는 이걸 중국 체면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못 쏘고 1월에 몰아서 막 쐈다. 그러다가 또 올림픽 끝나니까 또 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군사 기술적 필요에 따라
쐈다는 추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추론이 맞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첨단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올림픽도 끝났고 자기들 기술적 필요하면은 그냥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이 얼마든지 첨단 무기를 테스트할 것이고 그러면은 또 남북 관계가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또 두 번째 추론은 이때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한 간 비밀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북미 간에도 실무급이긴 하지만 비밀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한 거다. 이런 추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론이 맞다면 협상이 이제 종결된 거죠. 왜? 문재인 정부가 끝나버렸으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무력 시위를 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 없었을 때 북한이 무력 시위를 아예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월처럼 막 몰아서 쏘진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왜냐하면 2021년에도 봄에도 쏘고 가을에도 쐈었거든요. 협상 안 할 때도 한 번씩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무력 시위는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낙관적으로만 이런 추론을 맞다고 해도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또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의 추론은 좀 음모론적이긴 한데 북한이 왜 1월에 미사일을 맑게 쐈느냐. 북한은 신냉전 체제가 구성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북중러 삼각, 한미일 삼각 그래가지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남한은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고 서로 대결하는 그 냉전 시대의 구도 이걸 새로이 이런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즉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바라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각이 더 살 거 아닙니까? 대립도 더 심해지고 그래야 북중러가 더 밀착하고 그래서 무력 시위를 벌인 이유가 한반도에 긴장 정세를 조성해 가지고 야당이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추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추론이 맞다고 하면은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무력 시위를 벌일 이유가 당장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대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신냉전 체제 구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냉전 체제 구축을 위한 긴장 조성 행위는 또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추론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세 가지 추론 중 어떤 것이 가깝건 간에 2022년의 남북관계를 밝게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흠로가 예상되는 남북관계일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남북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길들이기라고 해가지고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남한이 어느 정도 감내할 의지를 보이는가 뭐 이런 걸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좀 더 덜 보수적인 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뭔가 뭐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든지 하면서 남한의 반응을 떠보고 길들이기 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의 남북 관계는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없지는 않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협력의 가능성이 남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북한이 일단은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콜드 체인이 없다는 거는 전력 부족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차로 막 그 백신이 어떤 거는 영하 70도에서 70도를 유지하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영하 15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백신이. 그러면 이걸 이제 냉동 장비를 대주겠다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됐건 국제기구들도 백신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냉동 차량 같은 거 이런 장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병원에 전기가 실어 갖다 주면 뭐합니까? 병원에 냉장고에 전기가 약해가지고 이 영하 15도로 영하 70도로 보관을 못하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전력 상황이 아주 좋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진 같은 거 보면 전부 무슨 약 뿌리는 사진이에요. 방역 관련 사진. 그러니까 사람들 오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 아니면 그냥 그 약 뿌리는 거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이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치료제는 도입될 수 있겠죠. 왜냐? 이 콜드체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너무 비싸요. 1인당 수십만 원이 필요해요. 이게 한 사람 치료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연말쯤 돼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치료제가 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치료제를 대량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방역 협력을 명분으로 남한이 치료제 대량 지원 같은 것을 제안하면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높다고는 안 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없지는 않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북한의 코로나19가 크게 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북중 무역을 확대하는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아무래도 기관차라도 들어오면 기관사라도 타야 될 것이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화물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그러다가 북한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북한이 급해지는 거죠. 지금 의료 체계도 없고 거기는 완전 면역력 제로 상태예요. 왜? 백신 맞은 사람도 없고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없고 거기 아주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신, 콜드체인을 위한 장비, 검사 장비, 치료제 다 급하게 필요하게 되고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먼저 손을 벌릴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게까지도 손을 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일말의 이제 가능성은 있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전망이 올해 좋지 않지만 그 방역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구가 열릴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일단 남북관계가 풀린다면 이 협력 관계가 확장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농업협력 가능성이 있는데요. 남북관계 물꼬만 트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혁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에 걸쳐서 농촌 개조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러려면은 뭐 필요한 게 많아요. 특히 옥수수 밭을 갈아엎고 밀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논면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쌀과 밀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러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비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요소 대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디젤차 쓰는 분들이 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막 차 못 끌고 나가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요소 비료 수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의 비료 지원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역협력이 가능해지면 남북협력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가정적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남북관계 전망이 어둡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냉전 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반도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물론 한국에서는 먼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신냉전 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 하에서 경제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질서를 막 흔들어가지고 새 판이 짜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는 그리고 여기에 대적해서 한미일이 밀착하는 이런 구도가 짜이게 되면 북한은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UN 안보리 결의 2397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제재 예고 조항이 있습니다. 제재 예고 조항.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지금 피트롤리움이라고 적어놨는데 유휴죠. 그러니까 석유가 50만 톤밖에 북한에 1년에 50만 톤밖에 석유를 수출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걸 더 줄이겠다라는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줄이겠다는 양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근데 러시아가 미국하고 완전히 척이 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97호에 따라서 유류 수출량을 줄이는데 1000톤만 줄인다.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449만 9천 톤은 그대로 가고 1000톤만 줄인다 그러면 이 제재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도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고강도 무력 시위를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냉정세가 형성되면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뭐 다른 분들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의 인식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구소련 무너질 때, 구소련이 이제 분리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러시아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지원도 받고 뭐 다 했습니다. 이때 그때 이제 합의안이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건데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키예프로 막 진군하고 이렇게 되니까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몇십 년 사이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안전보장도 해주고 뭐 다 해주겠다는데 우크라이나 봐라. 러시아가 저렇게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데 미국이라고 안 그러겠어? 이러고 핵 보유를 고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강화되면 더더욱 믿을 거는 핵밖에 없다. 이래서 ICBM 시험 발사를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게 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다수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난했고 많은 나라들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참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주권 존중,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남의 나라 내부 일에 아예 간섭하지 마라. 주권 존중이 어떤 가치보다도 앞선다고 주장해왔던 게 북한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했는데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고 나토가 그런 일을 했고 나토를 확장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비난을 하면서 러시아 편을 들고 대북 제재 그 결의안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러시아 제재가 아니고 대러시아 그 규탄 결의안 유엔 총회에서 할 때도 다 찬성했는데 반대한 나라 딱 5나라죠. 기권한 나라 몇 개 있고 기권한 나라 중에 중국이 들어갔고 반대한 나라 중에 5나라 중에 북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를 옹호하는 입장을 지금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 삼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동북아에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 한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은 것이죠. 당신 아니야? 응. 이상하네.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게 되면 중국하고 한국이 사사건건 맞서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 사태 때는 경제 제재를만 가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만 입었는데 중국이 한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가지고도 중국과 척이 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서 그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냉전 체제 구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또 경제 지원도 중국과 러시아에게서 받겠다 이런 배짱이 서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에 맞서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많지만 한국에서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이제 언뜻 보면은 시원시원하고 예? 중국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북한이 까부는데 우리도 막 그 뭐 대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신냉전 체제의 형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경한 정책, 단호한 정책만을 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걸 잘 조율하면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 북미 관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외 정책,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마치고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우리가 평화통일대학원 이제 행사 중에 통일에 대한 시 경연대회를 뭡니까 이렇게 시 장문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까지 저희가 그 공모를 받고요. 3월 10일까지 9일입니까? 예, 3월 9일까지입니다. 3월 9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이라는 글자를 두고 앞자를 따서 사행시를 지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시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심사 기준은 통일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어야 되고 재치가 돋보이는 내용,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내용, 의미와 뜻이 잘 이어지는 내용으로 심사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상 내역은 1등은 300불, 2등은 200불, 3등은 100불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화통일대학원 수강자님께서 선행에서 실행지를 접수해 주실 때 아래 이메일 지금 보이시는 nuacla1@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의 성함과 소속, 그 다음에 삼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마지막 강연 후에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안내 말씀이 수료증 발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 위에 말씀드린 nuacla1@gmail.com으로 영문 성함, 그 다음에 우편 주소, 전화번호, 소속을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강 다 들으신 의원님께서는 이메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가 상반기 평화통일대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세계의 중심 한반도, 북한을 넘어서야 대륙이 열린다 라는 주제로 3월 10일 목요일 오후 LA 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이로써 오늘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